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 교수가 1993년 에코노메트리카라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이 에코노메트리카에 메이킹 어 미러클이라는 기적 만들기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루카스 교수에 의하면은 1960년대 초에 한국과 필리핀은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라든지 산업 구조, 인구 규모, 인구의 구성, 그다음 수출 품목, 주력 산업, 농업이죠. 도시화율 이런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60년대부터 1988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실질적으로 6%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였고요. 필리핀은 연평균 2% 미만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98년의 시점에서 보면 필리핀보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배 이상 커진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이봉래 씨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국은 발전 전략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유사했던 필리핀은 왜 동일한 발전 전략을 선택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마치 주식회사의 전략 기획실 역할을 했고 재벌 또는 공기업들이 사업부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명령하는 그런 주식회사 제도를 가지고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많은 금융과 산업적인 보조와 지원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임금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노동적인 정책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1960년대, 2000년대 미국과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얼만큼 더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그림입니다. 이 X축에는 60년대 미국의 GDP, Y축은 2000년대 미국의 GDP입니다. 그래서 1.1이 바로 미국을 나타냅니다. 자, 이 45도선 위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60년대, 2000년대 비교해서 동일하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45도선 위에 있는 나라들은 60년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된 나라들이고 45도선 밑에 있는 나라들은 잘 못 살게 된 나라들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45도선 근방에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미국보다 못 살던 나라들이 여전히 같은 정도로 못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5도선 위에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같은 몇 되지 않은 나라들이 60년대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필리핀은 한국처럼 성장할 수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본을 축적하고 교육을 시켜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면은 왜 필리핀도 동일한 전략을 통해서 한국 같은 발전을 하지 못했는가?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왜 한국과 같은 발전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이 바로 경제 발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시면은요,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필리핀과 비교했을 때 이 제도적인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느냐?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저개발 국가와 달랐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장과 정부의 연구 주제는 이 경제 발전의 한국 경제 발전의 근본적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한국의 이 발전 국가론적인 경제 발전 전략, 즉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전 세계처럼 꼰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에 한국 경제는 훨씬 더 사정이 좋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하는 단계에 접어들은 2011년 이후에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꼭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시사하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중국 경제 문제도 현재 문제보다는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일본이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서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추세를 보시면 그런 국가들이 경제가 오히려 회복되는 반면에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또 문제를 안고 있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R&D에 쏟는 돈은 엄청납니다. GDP 대비 또는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R&D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술 혁신의 세계적인 리더다라는 걸 자기들이 보여주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R&D 랭크라든지 비즈니스 R&D에 대한 엑스펜디처, 얼마나 많은 R&D에 돈을 쏟고 있느냐는 지수를 보면은 한국이 1등, 2등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데 이노베이션 커패시티, R&D가 실제로 일어나고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평가하는 데서는 한국은 15등 안에 없습니다. 한국의 등수는 2014년, 15년 월드 에코노믹 포럼 글로벌 컴패러티브 인덱스의 144개국 중에서 2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방형 체제, 이 모방형 체제, 재벌 중심 정부 주도 체제를 바꾸지 않고 R&D 지출만 늘려서 혁신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논문의 핵심은 모방형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혁신형 성장으로 체제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는 모방형 성장에 머물러서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이른바 덫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지는, 덫에 빠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재벌 중심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 발전 국가론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혁신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구 결과 혁신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입 퇴출의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혁신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자본시장이 발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제도적 환경이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환경 하에서 정부가 R&D에 대한 지원만 늘려서 지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른바 박정희 개발 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추격형 모박형 경제 발전 전략에서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해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재벌 기업들은 아직까지 최종재 생산에 지금 하고 있죠. 중화공업이라든지 전자 같은 최종재를 조립해서 생산하는데 최종재 생산의 가장 큰 경쟁적 원천은 임금 경쟁력입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인상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최종재 생산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최종재 생산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아울러 부품 생산력, 부품에 대한 경쟁이 커지는 것이고 최종재에서의 가격 경쟁이 상실되더라도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부품에서의 생산력, 경쟁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런 좋은 사이클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재벌개혁 문제가 우리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에서 사실 다루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좀 납득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벌개혁은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때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세습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면은 과연 세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 50% 갖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갈 때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지 잘하고 있지 못해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의 부호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5%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한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주식을 주가가 오를 만한 잘될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애플에도 투자를 하고요. 많은 잘될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 것이죠. 세습을 하지 못하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물려주게 허용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줘야 되면 돈을 더 벌어야겠죠. 그러면은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잘 될 수 있는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업을 세습하려고 하면은 도전을 막아야겠죠. 잘 될 기업을 싹을 잘라야지 자기가 삽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상장, M&A, 계열사들의 자본 몰아주기 이런 걸 통해서 한 50억 정도로 시작한 종잣돈으로 50억 정도의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지금 모은 재산이 10조에서 12조 정도가 됩니다. 10조와 12조 정도의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벌 수 있었던 것이죠. 재벌개혁을 통해서 금산분리가 이루어지고 산업자본이 아닌 순수한 금융자본을 가진 재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벌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벤처 캐피털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 경제가 혁신형 경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러한 정책 대전환을 위해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의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제가 센터장으로 있고요. 권일웅 교수님이 부센터장으로 있고 운영위원회에 5분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운영위원이 있고 5개의 연구회 조직으로 우리 석박사 학생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정부에 대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이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우리 핵심적인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우리 운영위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또 운영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지만 우리 센터의 연구과제와 밀접한 연구 주제를 갖고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1년 단위로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가 나오는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자료가 정부와 시장의 역할과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재설정하고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연구와 정책 재원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는 1년에 한 번 정책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청 강연,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행정대학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는 정부 혁신, 재벌개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한국 경제와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료 축적, 연구, 확산, 정책 제언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